발표를 해주실 김병학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에 재학 중이시고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최근 저술하신 논문으로는 한국에서 귀환한 네팔 이주자의 노동과 건강 경험, 그리고 국내 노년기 고려인 이주자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연구가 있고, 저서로는 네팔의 국제 이주와 초국가적 가족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집필 활동에 참여를 하셨고, 특히 국제 이주, 디아스포라,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귀환한 스리랑카 이주자의 노동과 건강 경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줌을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사실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연구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구소 사업의 주제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와 건강 공공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3년 차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현지유사를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네팔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지금 작년에 갔었는데요. 물론 단기로 가니까 제가 스리랑카, 물론 남아시아 전공을 하지만 스리랑카 전문가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스리랑카 경험이 상당히 새로웠는데요. 어, 아니, 전반기에는 중동하고 몽골 여행을 그 갔다 온 기분이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참 좋았는데, 저는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하는 게 좀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과학 쪽이라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이제 네팔이나 스리랑카, 다 남아시아이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지만 좀, 나름 또, 국가마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주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주를 하지만 특히 이제 초국적 가족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스리랑카 경우는 뭐 초국적 가족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분석보다는 오히려 이주자들이 한국에서의 노동 경험과 건강 경험에 관련된 것들을 귀환한 이후에 어, 귀환한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연구를 저희들이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좀 이제 완전하게 귀국한 지 한 5년 이내인 분들, 주로 이제 건강에 어떤 혹시 후유증이라도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서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짧은 기간, 뭐 저희가 9박 10일 정도 분이 머물지 못했으니까요. 짧은 기간 가서 마을에 가서 심층 인터뷰하고, 또 스리랑카 이주 해외 고용청 방문해가지고 담당자들하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아직은 완성된 글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건국대 모빌리티 연구소를 통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녹취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놔두고 있을 건데, 이거라도 발표하려고 제가 이 녹취를 풀었다는데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먼저, 음, 저희가 이주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노동과 건강에 대한 경험 연구 필요성은, 아마 이주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비단 스리랑카나 네팔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또는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아시아 국가에서나 다른 국가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주 노동자는 되게 20, 30대 건강한 나이에 되게 이주를 시작하고, 또 현지에 3D 업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동시장이 분화가 되다 보니까 3D 업종 같은 데서 일하는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후유증도 있고 뭐 이런 작업 환경에서 되게 일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 남아시아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걸프 지역 가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데 아마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다음에 이들이 되게 문화적 차이, 지리적 고립, 그다음 시간적인 제약, 또 체류 자격에 따른 여러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마 유사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자들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되게 어렵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등록 이주자들은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또 나라마다 뭐 노동법이 다 있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노동법들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한 법규도 있지만 이게 현장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산업재 경험들이 꽤 많은데요. 산업재해라고 하는 게 뭐 손가락이 절단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사실은 산업재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문제는 산업재해가 났을 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해 주는 사람이 있는 이런 사업주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사고와 어떤 그 이 재해와의 어떤 관련성을 본인이 설명해야 하는 어떤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청을 포기하거나 또는 뭐 자기보다 더 심하게 다친 사람도 포기한 경우들은 되게 덜 다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큰 장애가 아닌 경우조차도 지속적으로 먼지라든지 색가루 뭐 그다음 독성 물질 노출되면은 건강에 좋지 않는데 사실 이것도 산업재해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또 앞으로 뭐 만들어낼 그런 글의 어떤 연구 목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되게 저희가 가서 이제 연구를 한 이유가 이주의 전 단계 속에서 한번 이주자의 노동 경험과 건강 경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주 출발 전에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입국하고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 생활을 짧게는 4년 10개월, 길게는 2번 정도 들어온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이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떤 노동과 건강에 대한 어떤 경험들, 그 다음에 귀국한 이후에 사회통합이라든지 재통합이라든지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 2주 사이클 속에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현장에 갔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게 스리랑카에 가면서 관심을 가졌던 게 그 이 출발 전 한국으로 출발 전 소위 말 프리 디파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 이 출발 전 교육이 훈련 과정이 스리랑카가 상당히 독특하다는 걸 제가 알고 더 갔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뿐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사례는 스리랑카뿐이 아니라 모든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 그러한 어떤 나라에서 그 아이디어란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또 아이디어란 노동자가 될 것을 어떤 그런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주체적인 형성 과정을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귀환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에서 노동 과정, 그다음에 그 노동 과정 속에서 직면한 질병이나 부상 경험들, 또 치료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규명해 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는 스리랑카의 콜롬보 수도보다는 오히려 뭐 캔디라고 하는 제2도시 고대는 캔디가 수도였는데 캔디에서 한 15km 떨어진 우다웰라라는 마을이 있고 그 인근 마을들도 포함해서 이거 뭐 리틀 코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에 다녀온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가 아마 우리가 2007년부터 고령화가 이제 EPS가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미 스리랑카는 첫 번째부터 들어왔던 2007년부터 들어왔던 몇 개국 안 되는 4개국 중에 아마 한 국가인데요. 그때 노동부 장관이 이쪽 출신이어가지고 캔디 우다벨레 인근 출신이어서 미리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해줘가지고 미리 알고 그냥 어플라이를 하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또 이주민 네트워크가 형성돼가지고 동네 뭐 어떤 동생 가게 되니까 계속 이어서 가게 되다 보니까 우다일라 외에도 우다일라 인근에 있는 마을들에도 상당수가 한국을 다녀왔고 현재도 한국에 있는 그 리틀 코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많이 가는 그런 지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되게 이제 제가 조사했던 사람들, 연구 참여자들은 되게 현재는 30대 말 40대지만은 그들이 한국으로 출발할 때는 20, 30대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제가 스리랑카를 하기 못하기 때문에 저 전남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현재 스리랑카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 워낙 한국말 잘하셔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참여자들은 되게 체류 기간이
처음에 EPS로 들어오면 4년 10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성실 근무자라고 하는 제국 어떤 제도에 특혜를 입어가지고 같은 사람들은 두 번 들어가니까 4년 10개월, 4년 10개월. 근데 코로나가 또 겹쳐가지고 코로나 익스텐션이라고 1년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 뽑지 못하기 때문에 체류한 사람한테 1년 정도 더 연장해줘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서 뭐 11년 정도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던 분들은 E9 비자, 그러니까 정식 고용허가제 EPS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러나 EPS로 들어왔지만은 10명 중에 4분은 어쨌든 작게나마 미등록 이주 경험이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여러 사정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주로 이제 있지만은 미등록 경험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은 단속에 걸려가지고 여수 보호소에 어, 체류하다가 2년 가까이 잡혀 있었어요. 구류를 당한 상태에서 난민 신청을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에 추방당한 이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은 다 제조업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고, 물론 스리랑카는 제조업 외에도 농어촌 분야도 있지만 어업 분야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뭐 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업 분야 했다 그러는데 사실 어업 분야에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다에 배 타본 적도 없는 사람조차도 어업 분야에 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스리랑카 이주 농민들이. 그다음에 하루에 이제 되게 10시간 이상 근무 시스템을 보면은 10시간 이상 되게 8시나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 초과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까지 굉장히 강도면에서 노동시간 강도면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분들이 일 많이 하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주양 돈 벌러 왔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걸 좋아하는데 또 일자리가 또 적으면 적다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요. E9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대개 보면은 우리 그 산업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끼임 사고가 지금 많이 나요. 끼임 사고는 기계사에 손가락이 끼는 겁니다, 되게. 그래서 절단이 돼버리는 경우인데 끼임 사고가 한 30% 정도 높습니다. 높고 제가 연구한 사람들 한 분도 끼임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손 절단은 안 됐는데 거의 쓸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그러나 이제 산업재해를 포기했습니다, 신청을.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한 사람도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자기가 명함도 못 낸다고 쉽게 우리 말로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접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되게 제가 ABCD 이렇게 표현했는데 되게 보면 이분들이 되게 제조업 분야에 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게 허리 통증이나 이런 근골격계 통증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그라인딩 작업을 주로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눈에 색가루가 들어가는 경우들 안구에 그냥 가서 병원 가서 이렇게 뽑아내고 그다음에 안구에다 안약 투입하고 하루 치우고 다음날 일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어도 허리 통증이나 이런 그 근골격의 통증인 사람들이 좀 많은데 또 근골격 통증이라는 게 일 안 하면 좀 더 좋아지거든요. 또. 일하면은 계속 나빠져도 그래서 현재 뭐 경미한 경우도 있고 계속적으로 허리 통증이나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 보면 되게 이제 쉽게 10년들 제가 이걸 좀 약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5년에 10개월 정도 10년 정도 노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의 어떤 사실은 이걸 의학적 소견으로 뭐 피검사 해가지고 뭐가 좋지 않는가 뭐 이걸 토대로 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의학적 소견이 안 좋은가 그래서 그걸 추적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양적인 지표를 토대로 하는 연구도 인류학자 플러스 뭐 의학을 하신 분들이 한 선행 연구가 한 케이스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또 그 의학적으로 소견이 나쁘다 해서 또 꼭 그게 뭐 때문에 했다는 걸 연결짓기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로 그분들의 주관적인, 물론 객관적으로 어디가 안 좋다고 하는 어떤 병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주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자료로 삼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주 사이클 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리랑카 국제이주연합 보면 한국으로 오기 이전에 스리랑카 남아시아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걸프 지역으로 갑니다. 주로 5개국, 걸프 5개국으로 가고 있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한 80%, 그다음에 뭐 네팔 같은 경우도 한 뭐 88% 정도가 걸프로 가고 있고 대부분이 인도,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전부 다 대부분 다 걸프 국가로 가고 특히 카타르 월드컵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인데 현재 2020년 스리랑카 사람들은 가장 아랍에미리트를 그때 당시에 많이 갔고 그 전에 카타르 상당히 많이 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준비 기간, 카타르가 2010년도에 월드컵 선정된 뒤로 한 10년 동안 그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만 약 6,500명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그래서 아마 스리랑카 사람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스리랑카가 걸프로 이렇게 이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걸프 국가가 가장 저항력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가기 가장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 걸프로 가거든요. 근데 월급은 높지 않아요. 한 4, 500불 수준? 우리나라가 평균 한 1,800불 정도 받는다 비하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스리랑카 이주는 80년대 말부터 이제 되게 걸프로 많이 갔는데 스리랑카의 특이한 것은 스리랑카 이주 노동을 이끄는 게 여성들이 이끌었어요. 여성들이 훨씬 더 도메스틱 소위 말하는 레이버러로 가사 노동자로 대부분 다 걸프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사고가 벌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남성 이주가 더 많아졌습니다. 국가에 또 통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스리랑카가 안타깝게 2022년에 이 부도 났습니다. 국가부도. 국가부도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였는데 뭐 관광 산업이 상당히 주력 산업이고 그다음에 뭐 계피라든지 이런 수출도 하지만은 관광 산업이 주 수입원이었는데 폭탄 틀어 나가지고 관광객이 안 오고 바로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외화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부도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 상당히 관심 있었던 게 있는 국가 보도에서 과연 이주자들의 송금이 어떨 것인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안 보낼 것인가 이런 데도 상당히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잘 국가를 안 믿으니까 이 부도난 국가니까 안 믿으니까 잘 안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엄청나게 많이 우대해주고 이래서 또 애국심이 호소해가지고 많이 오게 했는데 한국으로 오게 된 건 2007년부터 오게 됐고 한국의 이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이주도 있지만 한국 이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원하는 여섯 번째로 지금 많은 아까 중동 다섯 개 국가 그다음에 스리랑카가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로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로 볼 때는 대부분 다 미숙년 이주 노동자로 들어오고 단순 노동에 응시하고 있고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이유들은 우리나라에서 EPS에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뭐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을 나와야 되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다 고졸 이상들이 대부분 오죠. 그다음에 네팔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중퇴, 그다음에 대학 졸업도 꽤 많은데 상당히 제가 재밌게 보는 것은 학력이 스리랑카가 더 낮은 학력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대개 5, 6천 명 수준으로 매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 10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누적 인구를 쭉 보면은 그의 누적 인구를 보면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국내 누적 인구들이 한 2만 명대 전후로 있어요. 이게 뭐 4년 10개월을 하고 매년 한 5, 6천 명씩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코로나 때를 빼고 나면 대개 2만 명 이상대가 우리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EPS 토픽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EPS 토픽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6%, 10%뿐이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게 MOU를 맺어가지고 국가 간의 어떤 노동이주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동으로 가는 것처럼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돈 내고 사기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상당히 어려움을 직면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다 국가 간 이주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워야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합격하면은 굉장히 돈도 별로 안 드는데 이게 여러 번 학원에 등록해야 되고 뭐 여러 재수 삼수 하다 보니까 그 돈도 무시 못하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률이 센 상황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 EPS 16개국 아시아 국가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하니까 스리랑카 이주자들이 적지 않게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뭐 다른 국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이런 데보다 적게 오지만은 그래도 적게 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제조업에 근무하고 농축산 그다음에 어업 분야에도 오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시급을 적용받기 때문에, 초과 수당까지 이렇게 합치면은, 한 달에 1,500불에서 한 2,000불까지 매달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5년 한 5년 동안 이 돈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한 8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 정도를 자기 나라에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게 10년을 일하면 굉장히 많이
자기 개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정도 돈이죠. 건강 문제가 사실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IOM에서 국제 노동기구 이주기구에서 되게 출국 전부터 그 나라에 체류하는 것들, 그다음에 쭉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국 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주지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주지에서 어떤 차별 경험을 하느냐, 문화적 장벽의 경험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료 어떤 서비스의 어떤 가용성이나 수용성, 접근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취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한 후에 이런 누적된 게 이주노동하는 동안에 이 누적된 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뭐 또는 사회 재통 본국에 재통할 때 어떤 심리적인 정치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데 주의해야 된다 단계별로. 저는 사실 출국전 준비 단계가 참 흥미로워서 많이 제가 이번에 봤는데 되게 이분들이 오기 전에 거절 중졸 하고 나서 거기가 관광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호텔 서비스 많이 종사했고 기술직에 있고 또 스리랑카는 또 차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차밭에서 주로 많이 노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토픽 준비를 좀 게 되고 이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갔다 온 사람들이 막 2, 3층짜리 새 집도 짓고 또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가고 싶죠. 그다음에 또 특히 한국과의 특히 고향과의 이주자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가지고 너 오면은 뭐 내가 돌봐준다.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이야기하고 노동 조건이라든지 노동 여건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올 때부터 상당히 쉽진 않구나. 그걸 좀 알고는 있죠. 그러나 오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니까요. 오기 전에 이미 이제 올라면은 근로계획사가 EPS 시험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근로계획사가 한국에서 와서 계약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신체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병원에서 건강검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리랑카 해외 고용청에서 만들어 놓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닝 센터에서 10일간의 어떤 훈련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란 이주 노동자가 되어야 되는 마음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여기 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상호작용들의 어떤 결과로 이상적인 어떤 노동자가 되고자 하는데 현재 한국어학원에서는 되게 한국어학원 강사들이 한국에서 10년 뭐 이렇게 근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가면은 너희들 뭐 계급적으로 떨어지고 한국 가면 이 공장 문화가 이렇고 한국 가면은 뭐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한국에는 무조건 나이 어린 한국인들한테도 존댓말을 써야 되고 이런 어떤 선행 사회를 미리 한국 학원에 다 겪어가서 입국 시험을 보는데 언어 시험 외에도 언어 시험 합격하면은 스킬 테스트를 해가지고 손으로 하는 어떤 기술적인 거 외에도 한국어 기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는 게 이거 보면 너무나 웃겨요. 이건 아마 전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할 건데 예를 들면 회사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정답이 일을 빨리빨리 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연장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유사한 정답이 너무 많아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올 때부터 이미 다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리랑카 고용청에서 해외고용청에서 하는 어떤 프리 디파처 코리안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완전 군대식 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부터 머리 짧게 자르고 수염 자르고 담배 술 못하고 10일 동안 집체 교육 받고 물론 자기가 사비로 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지만이 이 한국에 가는데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EPS 시험 합격해가지고 계약이 이미 한국 업체하고 이루어진 사람만 들어오죠. 출발 직전에. 그래서 새벽에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식이에요 완전히 5시 기상 10시 취침 그다음에 뭐 완전히 유니폼 입고 각 잡아가지고 이렇게 줄지어서 다녀야 되고 식판 들고 식당에 가야 되고 이거 완전히 군대식입니다. 왜냐하면 피지컬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피지컬 트레이닝을 스리랑카 예비역 장교가 해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한국 교육, 한국 예절 교육, 산업 안전 교육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기억보다는 제가 갔다 온 사람들 어떻게 그때 경험을 다 들어봤는데 이런 예절 교육보다도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체육단련 훈련했던 것뿐이 안 남은 것 같아요. 굉장히 고된. 그래서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자기들 민주노동자 스스로도 그렇고 이 그 고용청 직원도 그렇고 한국에 힘들지 않냐. 한국 노동 현장에 살아남으려면은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복종적인 훈련생을 양성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고용인을 양성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A 바르고 열심히 일하고 신체 건강한
스리랑카 청년을 양성하는 게 자기들 목적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거기 홈페이지도 돼 있고 그 그쪽에 있는 부국장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Y국장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하면은 이게 Y 부국장입니다. 부국장인데 실제로 한국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서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45시간의 사전 교육만 요구할 뿐인데 거기엔 한국 문화는 한국 교육이 일반적인데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피지컬 트레이닝을 엄청 강화시킨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오픈하는 이거 외에도 5일 정도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수산 관련한 어떤 기관하고 애보이 맺어 가지고 뭔가 시킨다는데 최근에 들어왔어요. 워낙 많이 죽으니까 가기 전에 5일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해서 받아야 된다고 최근에 도입을 했습니다.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한국 정부도 사실 건강한 이주자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깐깐하게 건강한 사람을 고르는 선택적 이주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받아들이고 한국에 들어와서 안성에 있는 2박 3일 동안 집체 교육을 통해서도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내는 이런 소위 건강한 사람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작업장에서 질환들 이분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근무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색가루나 독성장 이런 화약약품들 냄새를 많이 맡아야 되고 그라인딩 작업하면서 상당히 먼지라든지 색 제거하고 많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그다음에 기막이를 항상 시끄러우니까 하기 때문에 기병 같은 경우 많이 걸려요. 어떤 경우는 숙소가 공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주요양 근무하는 데는 밤에도 잠을 자려면 귀를 꽂아야지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귀에다가 스펀지로 된 것을 꽂기 때문에 귀병이 되게 많이 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질환 부담 경험, 그다음에 치료. 치료 경험도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업체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에 근무 중에 병원 가려면 눈치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병원에 가면은 이제 협박질을 또 당합니다. 이건 네팔 케이스는 다 비슷한데요. 병원에 가면 뭐 급여에서 제외분다든지 너 스리랑카로 보내본다든지 이런 겁박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되게 가더라도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한국인 직원이 따라가는데 산업재해가 아니라 정 아파서 가겠다고 막 하면은 되게 같은 공장에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거든요. 되게 업주마다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스리랑카 애들은 순해, 네팔 애들도 순해. 그러니까 나는 스리랑카 애들 많이 고용하고 네팔 애들 고용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임 자기 이주 노동자 있다 보니까 따라가서 스리랑카 말을 듣고 이렇게 한국어로 이야기해준 통역 일을 많이 하고 사실은 그 병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주 노동자들이 정말 큰 사고가 당할 때 병원을 이용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병원을 잘 이용 안 해요. 되게 약국이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주민들이 한번 써버리면 왕창 비싼 의료 혜택을 입고 평상시에는 이용료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시태 같은 경우도 안전보건은 5명 미만인 경우는 다 면제를 해주지만 그 이상은 전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안전장구들이 있거든요. 뭐 귀마개, 방진 마스크, 그 안전화 앞에 여러 앞치마 같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은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죽 장갑이 아닌 일반 장갑을 쓴다, 면 장갑을 쓴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또 여러 경우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말로만 하지 자세하게 이 일에는 어떤 위험이 따른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큰 대형 업체에서는 이거 기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되게 설명을 많이 못 듣고 특히 문제가 이제 언어도 한국어가 되지 않는데 차라리 이미지로 어떻게 카툰이나 이런 이미지로 만들면 참 쉬운데 한국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 있고 또 자기 같은 나라의 출신의 선임자가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스리랑카 말로 설명해 준 경우가 있는데 체계적이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상당히 문제인 거죠. 갔다 와서도 이분들이 되게 이제 뭐 오랫동안 10년 이상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스리랑카에 재정착한다는 게 상당히 심리적으로나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실제로.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와가지고 되게 물질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리랑카도 가부장 사회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부장성이 오히려 상당히 강화되는 측면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현금과 어떤 재산, 부동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적응하게 되고 또 많은 관심들을 받게 되죠.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취급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건강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근골격계 만성질환은 당연히 있고, 기병이나 이런 것도 자잘하게 있지만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나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좀 다양하게 어떤 경험을 한국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꼭 병원 안 다니고 전통적인 의학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제 생각은 이분들이 향후에 그 좀 아프면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 재산이 있기 때문에 병원 이용하고 뭐 이런 가능성들은 아마 더 중년기에 건강 개선을 위한 자산 준비는 충분히 돼 있는 걸로 봐오고 있어요.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산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친구가 10년 동안 한국에 근무한 친구인데, 여기 서울시티 일종의 슈퍼마켓이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근처는 굉장히 한국관이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토바이나 자동차 부품 회사, 부품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그다음에 관광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도 한국에 10년 정도 일하다 온 친구인데, 일본 차 2대 사가지고 주로 관광객들을 이렇게 태우고 다니면서 관광 사업하면서 집도 새로 짓고, 굉장히 뭔가 성공한, 그래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부상당한 사람조차도 또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어떤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이주를 이렇게 이주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30분이 전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그 토론 시간에 좀 궁금한 것은 좀 물어보는 걸 제가 대답하는 걸로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향후에 글을 더 작성한다면 저는 그 프리 디파처 트레이닝 교육이라 할까요? 뭐 그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통치성이 주체적인 어떤 주체 형성의 이주 노동자가 되는 건강한 이주 노동자로 되긴, 또는 순종적인 이주자로 만드는 그런 어떤 주체성 형성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논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